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출근 시간에 쫓기며 지하철에 몸을 실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알림에 잠을 깨 새벽부터 배달 오더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설 현장 앞에서 하루 일감을 얻기 위해 눈치를 살피며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과연 오늘만의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 한양의 새벽 강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양반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 시험에 급제할 재능도 없고 물려받을 논밭도 없으며 기술을 익힐 스승도 없었다면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오늘 우리가 일용직이라 부르는 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떠올릴 때 갓쓴 선비와 붉은 담장의 궁궐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성의 이면에는 이름 없는 어깨들이 있었습니다. 쌀가마를 나르고 돌을 옮기며 부두에서 밧줄을 당기던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한양의 시장은 멈췄을 것이고 궁궐의 공사는 지연되었을 것이며 홍수가 나면 제방은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책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시대 품꾼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시작되고 북소리가 울리면 끝나던 하루. 손바닥에 굳은 살이 곧 이력서이고 어깨의 너비가 곧 신용이던 세계. 엽전 한 줄이 하루의 운명을 결정하고 다친 손가락 하나가 가족 전체를 굶주리게 만들던 시대. 그 가혹하고도 처절한 생존의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이 아직 열리지 않은 시각, 한양 도성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종각의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울립니다. 그것은 파루, 즉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인정이 울리면 밤이 시작되고 파루가 울리면 밤이 끝났습니다. 인정은 대략 밤 10시경에 종을 28번 쳐서 도성문을 닫고 야간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파루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종을 33번 쳐서 도성문을 열었습니다. 28번은 하늘의 28수를 상징했고 33번은 불교의 33천을 의미했다고 전해집니다. 파루의 여운이 골목마다 스며들 때 강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장작 연기와 집 타는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피어오르는 안개 사이로 그림자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망건을 고쳐 메고 집신을 바꿔 신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러다 문득 멈춥니다. 눈앞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품을 팔아 하루를 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강가에 섭니다. 말은 적고 기침 소리만 잦습니다. 이들을 품꾼이라 불렀습니다. 고정된 주인이 없는 노동자, 하루 단위로 몸을 빌려주고 삭슬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철이 아닐 때 잠시 도시로 올라온 농민도 있었고 장터를 따라 발품을 파는 떠돌이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땅을 잃고 도성으로 흘러들어온 유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의 몸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항상 눈앞의 물건과 자신의 몸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쌀가마를 나르고 내일은 돌을 옮기며 모레는 부두에 대는 배의 밧줄을 잡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수의 거친 일을 거들었고 어떤 이는 하천의 흙을 퍼서 제방을 보강했습니다. 날마다 일이 달랐고 품삯도 달랐습니다. 엽전 한 줄이 손에 감기면 다행이었고 쌀 몇 대로 대신 받는 날도 흔했습니다. 멀리서 상인들이 나룻배를 붙이며 소리를 지릅니다. 삭슬 정하려는 말이 오가고 묵은 저울과 두레박이 덜그럭댑니다. 이것이 바로 품꾼들의 노동시장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경강, 즉 서울을 지나는 한강 일대에는 마포, 서강, 용산, 두모포, 뚝섬 같은 주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세곡과 각종 물자가 집산되는 물류의 심장부였고 따라서 짐을 나를 팔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누구는 앞줄로 파고들고 누구는 눈치를 봅니다. 해가 뜨기 전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하루의 운명을 가릅니다. 상인은 품꾼의 얼굴을 살핍니다. 오래 거래한 사람은 얼굴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어깨와 손바닥을 훑어봅니다. 어깨가 넓은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가, 허리띠 매듭은 단단한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었습니다. 몸이 곧 이력서였습니다. 품삯을 정하는 협상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삭시 조금 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길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감이 많은 때에는 고용주의 말이 더 셌습니다. 사람은 넘쳐나고 일은 한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작업을 주선하는 업계, 오늘날의 인력 브로커가 끼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 한 번에 넘기는 대가로 그가 중간삭스를 챙겼습니다. 이 구조는 품꾼에게는 착취였지만 동시에 일감을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도시는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시 단속이 엄격했고 밤길 통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품꾼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해와 함께 시작해 해와 함께 끝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에는 안목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무게를 짚어 올리는 호흡과 내려놓는 박자에는 말없는 협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장대를 둘이 맞잡아 무게를 나누는 법, 좁은 골목에서 가마를 돌려내는 순서와 구령, 젖은 미끄럼길에서 마차를 늘리는 발놀림. 이 모든 것이 경험으로 전수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어깨를 한 번 툭 쳐서 신호를 주고 발끝을 맞춰 구령을 대신했습니다. 이 무언의 규칙은 급히 모인 사람들에게도 금세 전해졌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이는 위험했고 위험한 이는 곁에 둔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보는 오래된 사람의 뒤를 따르며 배웠습니다. 점심은 허겁지겁 해결해야 했습니다. 쌀을 풀어 끓인 묽은 죽이나 시장에서 급히 산떡으로 때웠습니다. 오래 쉴 여유는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곧 돈을 벌지 못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때쯤이면 품꾼들의 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 받은 삭스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엽전 구멍에 끈을 꿰어 묶고 옷섭 안쪽에 감춥니다.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상평통보는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 끈으로 꿰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엮은 돈을 돈꾸러미라 불렀고 품꾼들은 이것을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녔습니다. 도적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무게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밤에 돌아갈 숙소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주막을 찾았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는 나루터 주변과 장터 근처에 주막이 제법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막은 술과 음식을 팔면서 숙박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대개 술이나 밥을 사 먹으면 잠자리는 공짜로 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자리라는 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값이 싼 방에는 이미 땀 냄새가 가득했고 젖은 옷을 말릴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한 방에 뒤엉켜 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고 늦게 온 사람은 문 앞 외풍이 드는 자리에 누워야 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내일 새벽 다시 나갈 때 신을 집신이 기대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삭스를 나누어 맡기기도 합니다. 주막 주인이 장부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장부의 글자는 얇았고 숫자는 자주 고쳐졌습니다. 어떤 이는 병든 식구에게 약재를 사기 위해 그날 번 돈을 한꺼번에 풀기도 합니다. 품꾼의 돈은 모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벌면 쓰고 쓰면 다시 벌어야 했습니다. 저축이라는 개념은 사치였습니다. 도성의 장시와 오일장은 품꾼에게 기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물동이와 짐꾼이 훨씬 많이 필요했습니다. 물자가 몰려들고 상인들이 북적였으니까요. 그러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먼 고을에서 한 철벌이를 기대하고 올라온 젊은이들까지 장터로 몰리면 삭스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의 끝 무렵에는 값이 급히 떨어지는 물건을 싼 품삯으로 한꺼번에 옮겨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이 상하기 전에 처분하려 했고 품꾼들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무리를 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강가의 길이 지러지고 비탈이 미끄러워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러나 장은 단순히 노동의 현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움직이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공역에 인부를 더 구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 며칠을 내리 일했고 누구는 사흘을 쉬지 못해 빚이 늘었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생존의 격차였습니다. 길 위의 안전은 누구에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품꾼의 삶에서 가장 가혹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마니를 묶던 새끼줄이 풀리면 한순간에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물살이 센 날에는 나룻배가 닿기도 전에 사람이 먼저 물에 뛰어들어 밧줄을 당겨야 했습니다. 막도를 옮기다 손가락이 눌리면 약초로 부기를 빼고 며칠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쉰다는 말은 곧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고 일정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품꾼에게는 그런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오래 앓는 집안은 삭슬 담보로 빚을 냈습니다. 주막 주인이 장부에 적어두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장부의 글자 사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장부에도 비쳤습니다. 농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봄과 가을의 농번기를 벗어나면 농촌에도 품을 팔 자리가 생겼습니다. 둑을 보수하고 다리에 널빤지를 갈아 끼우는 일마을의 공용방죽을 손보는 일장터의 가설 좌판을 세우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갯돈을 모아 작은 담을 쌓는 일에 품꾼이 필요했고 행사철에는 상여를 매거나 천막을 걸어 올리는 품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품삯은 현물로 지불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엽전 대신 잡곡이나 장작, 기름과 소금 같은 생활 필수품이 오갔습니다. 화폐 경제가 도시보다 덜 발달한 농촌에서는 현물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물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받은 품삯의 가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겨울로 갈수록 품값은 내려갔습니다. 눈과 얼음이 길을 막으면 일의 양이 줄었고 그만큼 허기와 한기는 길어졌습니다. 품꾼의 기술은 단지 힘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몸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짐을 걸칠 때 균형을 잡는 법,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가 아닌 다리에 힘을 주는 법, 좁은 골목에서 방향을 틀 때 짐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법. 이런 것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며 익혀야 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손가락과 발목이 다쳤고 장정 한 명이 쓰러지면 줄줄이 일이 끊겼습니다. 손바닥과 어깨에 굳은 살은 경력의 증거였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울수록 오래 버틴 사람이었고 그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허리띠의 매듭이 단단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때 허리띠가 풀리면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품꾼만의 언어였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품을 파는 삶과 공동체의 연대는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같은 숙소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일을 나눠 얻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감을 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픈 이의 품을 대신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남은 가마니를 서로 메워주며 돌아가는 일도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아플 수 있고 모레는 내가 일감을 못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는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존을 침해하는 다툼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귀한 날에는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삭슬 때인 날에는 포도청으로 함께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도적을 잡는 치안기관이었지만 이런 민사적 분쟁도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품꾼이 포도청에서 정의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기운의 다툼이 번져 곤장을 맞는 이도 있었습니다. 기록은 매정하게 남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관찬 사료에 품꾼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건과 처벌의 맥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구는 부두에서 다쳐 이를 잃었고 어느 날 누구는 삭슬 늦게 받아 굶었다는 기록.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들의 흔적은 이렇게 사건과 처벌 속에서만 드물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품꾼의 일은 도시의 숨을 이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쌀과 소금과 옷감이 장터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깨와 손바닥 덕분이었습니다. 궁궐과 성문을 수리할 때마다 가장 먼저 모인 것도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인 토목공사를 공역이라 불렀는데 이 공역에는 수많은 품꾼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성벽 하나 쌓을 수 없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흙을 퍼올렸습니다. 가뭄이 들면 그들이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명절과 제사의 준비도 그들의 손에서 시작했습니다.
양반가의 잔치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고 재물을 운반하는 것도 품꾼의 몫이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도시의 질서를 지탱하는 노동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의 일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삶이 가볍지 않았음을 당시의 기록은 간헐적으로 증언합니다. 한양의 경강 일대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곡물 대신 쌀을 거두어 운송하는 일이 늘었고, 이에 따라 경강상인이라 불리는 상인 집단이 성장했습니다. 경강상인들은 세곡을 운송하는 것 외에도 어물, 목재, 소금 등 각종 물자를 한강의 나루로 수송해 도성으로 유통시켰습니다. 마포, 서강, 용산, 두모포, 뚝섬 같은 주요 나루터에는 물류를 보관하고 위탁 판매하는 창고주인, 세곡주인, 여객주인 같은 중간 상인층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품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물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짐을 나를 팔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품꾼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류의 규모는 커졌지만 품꾼은 여전히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상인들이 불을 축적하는 동안 품꾼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강가에 나와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시전 상인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시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있던 상설 점포로 정부로부터 특정 물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특권 상인 조직이었습니다. 유기전이라 불리는 6개의 큰 시전이 가장 유력했는데 이들은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어물을 독점했습니다. 품꾼들은 이 시전 상인들의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전 상인들은 품꾼을 동등한 거래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삭슬 깎거나 늦게 지불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 난전이라 불리는 비공식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상업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난전은 시전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로 시전의 독점에 도전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물류 경로가 다양해졌고 품꾼들에게는 새로운 일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난전 상인들 역시 품꾼을 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용을 줄이려 했고 그 비용 절감의 대상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인 품꾼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품꾼들은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루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익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때로는 집단으로 삭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직적인 노동운동의 형태를 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연대의 씨앗이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품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봄에는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었고 도성에 남은 품꾼들에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름에는 장마철에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한 곡물을 운송하는 일로 나루터가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강이 얼어붙으면 뱃길이 막히고 공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일감이 급격히 줄어드는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을 버티지 못한 품꾼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막의 얇은 이불 아래에서 봄을 기다리며 이를 악문 밤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강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들지 못한 밤들. 그 밤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낭만화할 필요도 없고 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시대의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필요했고 그 손은 늘갑과 위험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기록의 빈칸을 메우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당시의 구조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파루와 인정으로 열고 닫는 생활의 규칙, 장시와 나루터로 연결된 물류의 길, 공역과 사역이 뒤섞인 일감의 수요, 현금과 현물이 나란히 흐르는 결제의 방식. 이 모든 것이 품꾼의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루가 모여 도시의 하루가 되었고 도시의 하루가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새벽의 인력시장 또한 제도와 수요와 기술이 엮인 구조 속에서 작동합니다. 화면과 종이 다를 뿐 논리는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의 앱으로 일감을 받는 오늘의 노동자와 종소리를 듣고 강가로 나가던 조선의 품꾼. 그 사이에는 300년의 시간이 있지만 협상의 순간과 우연의 지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노동자는 안전화와 헬멧을 착용합니다. 조선의 품꾼은 집신과 천으로 만든 허리띠에 의지했습니다.
오늘의 노동자는 보험과 산재제도의 그늘 아래 서 있습니다. 조선의 품꾼은 사고와 질병을 가족과 주막 주인의 장부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먼저 손을 올리고 누가 먼저 고개를 끄덕이는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에는 웃음이 번지고 장사가 어긋나는 날에는 눈빛이 어두워집니다. 하루의 값어치가 사람의 무게로 매겨지는 그 순간은 시대를 넘어 반복됩니다. 해가 떠오르면 강가의 안개가 걷히고 발자국이 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번 엽전을 가슴에 넣고 돌아가 병든 아이의 이마를 짚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친 손을 싸매고 주막의 얇은 이불을 덮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시 새벽을 기다리며 집신끈을 매만질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짧지만 그들의 시간이 모여 도시의 하루가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을 둘러싼 선택과 책임이 언제나 한 사람의 어깨에만 얹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품을 사는 이와 파는 이 모두가 도시의 한 편을 만듭니다. 과거의 강가에서 울리던 구령은 오늘의 새벽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그 울림을 듣는 일이 역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어깨들, 그들이 진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